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환절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감기인 줄 알고 방심했다가 자칫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을 코앞에 두고 벌써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더 추워졌더라고요. 네, 하루 사이 겨울에 바짝 다가선 듯합니다. 겨울 패딩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추위에 대비해서 여러 겹 챙겨 입고 도톰한 겉옷까지 걸쳤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입김이 나올 정도고요. 두 손은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4.6도를 기록한 서울은 오늘 0.7도까지 내려갔고요. 그 밖에 파주 영하 2.9도, 설악산 영하 8도 등 중부와 남부 산지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선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오늘 옷차림은 보온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도 아래에서 계절의 시계를 한 달 정도 앞서고 있고요. 중부와 남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대구 14도 등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은 계속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보온 유지 잘 하셔야 합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70%가 두피를 통해 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문에 모자를 쓰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의 41%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산다, 예. 거주한다라고 할 때 이제 아파트 있겠고요. 뭐 다세대, 빌라,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일단 우리의 뭐 주거 지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을 다 빼놓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지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국에 한 38만 가구, 40만 가구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 사는가라는 것을 이제 통계청과 함께 주거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분들 중에 41%는 이제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요. 고시원. 그 다음에 이제 PC방하고 공사장에 이렇게 조그만 뭐 쪽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사는 분들이 39%. 그다음에 숙박업소에 뭐 작은 방에 사는 사람 8%가 있었고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하루하루 운신하는 분들도 거의 이제 2%에 달하고 있어서 당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주거의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방침을 내놓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떤 주거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네요. 네. 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놨죠? 첫 번째가 무보증 월세 임대주택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거 빈곤 대상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공임대 들어가면 되지라고 얘기는 쉽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도요 보증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아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고시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보증금 자체를 월세로 다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이
무보증 월세로만 임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보증금 정도가 한 500만 원이니까 그것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보증금 자체를 또 할부로 쪼개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혜택을 정부가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급여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복지제도 중에서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 주거급여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난 10월부터는 부양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 자체가 누가 봐도 형격히 적을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어요. 네. 근데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주거급여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아마 54만 가구가 이번에 내년부터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소득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융통성을 뒀습니다. 중위소득의 그동안에는 한 43%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잡으면은 뭐 180만 원, 160만 원대였는데 그것들을 좀 한 45% 이상 해서 한 월 200만 원 정도면 이제 주거급여의 대상자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또 하나가 그 주거급여 액수 자체도 이제 점점점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한 월 1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게 2022년 정도에 가면 14만 5천 한 15만 원 정도까지 주거급여 액수 자체도 좀 더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저리로 월세 대출을 해주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고 해서 무주택자 중에서 저소득층은 이제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가령 연 한 1.5%로 매달 월 40만 원까지 총 960만 원 연간 기준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당신들은 매달 주거급여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말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안 돼라고 막았는데 이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거급여도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도 방금 말씀드렸던 연 1.5% 저리에 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시원 매입형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고시원들이 다 낡았잖아요. 네. 막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사고, 화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당국에서 지자체든 정부에서 그 낡은 고시원을 사서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올리고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이 이제 그 월세를 내주는데 주변 시세의 30%의 임차료만 받고 이 고시원들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이번에 취약 주거계층 지원의 한 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대상도 늘린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약간은 외면하고 있는 게요. 힘든 분들, 돈 없어서 어려운 분들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가령 가정폭력 피해자, 집에 어떤 우한 때문에 네네. 따로 사는 분들도 있고요. 미혼모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이제 홀로 이렇게 전전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취약 주거계층 지원에 보면은 이렇게 주거 지원 대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도 함께 포함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필라테스나 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피해가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여러 피해 중에서 많이 피해 그 신고가 들어온 게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 요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계약에 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전체 5년, 3년간 피해 구제 신청은 830건이나 됐었고요. 더 눈에 띄는 게 그 신청 증가율입니다. 예. 2015년에는 35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작년에는 245건으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증하고 늘었네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빠르게 대중화되는 만큼 또 그 이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네.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요. 아. 두 번째로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계약을 아예 불이행하는 이제 그런 신고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계약 해지 거부는 해지 자체를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고 계속 갔더니 빨리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취소를 안 해주고 가족에게 뭐 양도하세요. 좀 더 싸게 해줄 테니까 뭐 동생 줄이세요 하고 계약을 해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위약금 가다 청구 이것도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한 30회 했다가 5회 끊고 취소를 하면 5회분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의 날짜를 다 일수 계산한다든가 아. 숨어 있었던 보너스 혜택을 갑자기 포함한다든가 해서 실제 사례 중에서는 뭐 500만 원 내고 계약 체결했다가 1회하고 관뒀는데 36만 원을 낸 사례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계약 불이행 사례는 네. 자기는 이 선생님한테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 예, 나중에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고, 아예 뭐 선생님이 안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는 과거에 주려고 했었던 뭐 혜택 보너스를 나는 몰라.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거는요. 처음에 이제 계약서 쓸 때 계약을 본인 스스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뭐 환불 불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라고 꼭 따지셔야 돼요. 하고 뭐 누가 전화해서 이용자가 먼저 포기하면은 뭐 오해를 한 것으로 한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콕 집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좋습니다. 즉 뭐 1년짜리를 끊게 될 경우에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끊지 마시고 할부 거래를 하면 중간에 뭐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내 할부도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청구했을 때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 녹취. 더 좋은 거는 내용 증명을 아예 그 사업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나중에 구제를 받는데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는 계약서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신경을 많이 그런 안 꼼꼼하게 네. 챙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현대차의 3분기 실적 정말 어닝 쇼크 충격적이었었는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좀 더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요즘 2천만 원 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면 143만 원인 개별 소비세가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소비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연장하고 환경 규제 적용 시점은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2시간 근무제를 탄력 운영하는 등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에다가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자라는. 하지만 이 같은 정책 건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신차 개발에 나서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 실패와 제품 전략의 실패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정책 자금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경로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와 자동차 업계의 지원 요구가 자구 노력과 결합돼야 식어버린 한국 자동차 엔진을 되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김윤정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그우먼 장미아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병인지 오늘 치유비책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쯤 되면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환절기를 지나면은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네, 네. 되지 않나.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항상 환절기 때는 감기를 꼭 걸려줘야 그래요. 이 환절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기에 제가 좀 취약한 편인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개도 안 걸린다 뭐 이럴 때 예. 걸리면 좀 그런데 네. 개도 안 걸린다 할 때는 아니고 온유월은 아니니까. 예, 항상 이렇게 요맘때쯤 좀 예.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럴 번 때 정도는. 걸리면은 네. 뭐 동정표라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쌍둥이도 뭐 감기에 걸렸습니다만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이제 목숨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다른 병이라는 거.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기랑 유사한데 네. 전혀 다른 질병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시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박주홍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참 감기의 계절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화, 네. 이렇게 친정 어머니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럼 감기예요. 그러면 괜찮으냐 해서 엄마 감기인데 뭐 그러면 너 감기 우습게 보지 마라. 감기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이게 항상 듣는 레파토리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열 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난다. 누구나 다 감기라고 생각하죠. 생각하죠. 근데 그 중에는 감기가 아닌 그보다 더 심한 질환일 수도 있고요. 네. 이 문제는 이걸 가만 놔두면 더 큰 병으로 되고 자칫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우.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감기에 탈을 쓴 다른 질병들 이걸 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감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 어떤 차이점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자, 감기에 탈을 쓴 위험한 질병 살펴보겠습니다. 와. 앞에는 다 감기 증상이죠. 네. 더불어서 뭐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런 가래라든지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그거 그냥 감기 아니에요? 폐렴이라는 거. 그래요?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심하게 가래 하면은 정도는 가슴에 나올 수 통증도 있는데. 오고, 그렇죠. 기침 많이 네, 하면. 그리고 가래도 나오고 이런 게 가래도 있거든요. 누런 거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폐렴이라고요? 오, 예, 이게 그래요? 폐렴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네. 일반 감기는 열이 생기더라도 한 3일 안에 이제 열이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폐렴은 그보다 더 많이 또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고요. 아. 그 특징적으로 이 누런 가래 또는 네. 파란 가래가 나오는 심지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와우. 또 이 가슴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 게 폐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폐에 염증이 생기면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폐렴의 경우 기침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또 이 폐렴이 더 자주 오나 봐요. 네. 가능성이 높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폐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구나.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이 폐렴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폐렴은 반드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무료로 폐렴 예방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료예요? 네, 무료로 가능합니다. 귀가 번쩍 뜨이네요. 65세 이상. 아, 65세 이상만? 예. 그래서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꼭 폐렴 예방 접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감기 증상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번째는요? 뭐가 추가적으로 좀 띄냐면 심한 구토와 탈수. 이것도 우리는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맞아요. 막 구토도 하게 되고 맞아요. 탈수. 막 기침하다 보니까 막 물이 좀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링겔 질병일까요? 맞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장염이에요. 장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흔히 배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 장염의 경우 특히 겨울에는 로타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감기랑 정말 증상이 비슷해요. 네. 열 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이게 심해지면서 탈수 증상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경우에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매년 전 세계에서 5세 미만 영유아의 네. 45만 명이 이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고. 아유, 진짜 우리 쌍둥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겠네요. 여태 네. 안 데려갔어요? 아니, 지금 약은 먹고 있는데 또 콧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데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감기로 착각하고 그냥 이걸 방치했다가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무서운데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예. 이번에는 또 감기 증상에 뭐가 추가됐어요? 두통과 열꽃, 그러니까 뭐가 막 얼굴에 막 뭐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사실 열이 흔한 많으면 또 증상이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뇌수막염, 이거 더 심각하네. 뇌수막염. 이거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예, 감기에 탈을 쏘고 있으면서 치명적인 그런 위험도를 가진 것이 예. 뇌수막염인데요. 아. 이 뇌수막염은 감기 증상에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 그리고 열꽃 이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뇌 쪽이니까 얼굴에 뭐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증상 맞습니다. 자체가. 예. 네. 보통 이 감기로 인한 열꽃은 분홍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명 유리로 이렇게 눌러보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 뇌수막염으로 인한 열꽃은 이게 출혈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빨간 진한 진한 빨간색 또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으로 눌러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뇌수막염은 초기에 치료를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고 또 생존자 5명 중에서도 1명은 또 이 청각 손실이라든지 뇌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열꽃이 얼굴 쪽에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몸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딱 그게 뭐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위급한 거네요, 일단. 예,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결국에는 뭐 안 걸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뇌수막염은 원인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 쇠균성 뇌수막염은 그중에 폐렴구균 그리고 수막구균 같은 경우 이 백신이 있습니다. 예방 주사가 있어서 이 주사를 맞으시면 예방이 되는데 보통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 이게 같이 예방이 돼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방 접종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폐렴 세균성은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정말 폐렴 예방 접종 하셔야겠네요. 그럼 뇌수막염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해야겠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좀 예방을 안 안전한가 본데 대답이 없으신가 보니까. 예방 접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감기 증상에 이건 또 기네요, 뭐가. 빠른 맥박에 호흡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지니까 호흡이 가팔라지겠죠? 기침 많이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폐혈증이요. 예. 이것은 이제 그 폐혈증이라고 해서 이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데요. 이 폐혈증 치사율이 무려 30%나 달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난 지 3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면 사망 위험을 10% 아래로 낮출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감기 증상에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호흡수가 증가하고 또 심지어 정신착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혈증을 의심해야 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러한 폐혈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어르신들은 이제 노쇠해지셨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감기와 헷갈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감기 자체도 문제예요. 그래서 감기도 참 걸리면 너무나 힘든데 이것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막상 또 병원 가면 약만 뭐 한 봉지를 주잖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의사분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감기에 걸리면 절대 약을 먹이지 않는다. 오히려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몸에 좋은 걸 먹으라고 이렇게 권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도 나도 꼭 먹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녀에게 약을 안 줍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입니다. 그래요? 저도 먹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감기약 최대한 안 먹으면서 버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감기 걸리실 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열 나고 몸살기 있고 그리고 기침 콧물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앓는 대략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감기약을 드시면 그 기간 동안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드셔도 됩니다. 그 내성은 생기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내성은 감기약에 의한 내성은 안 생기고 항생제는 생길 수가 있죠. 뭘 좀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 뭔가 듣긴 들었는데 그 마지막 끝 하나를 내가 못 짚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약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어설프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먹어 마라. 감기약을 바로 알자에 대해서 이번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공감하실 거예요. 감기약 빨리 먹을수록 좋다. 이건 당연하죠. 저는 이거는 진짜 잘 지킵니다. 그래요? 저는 목만 간질간질하잖아요. 무조건 감기약을 때려 넣습니다. 맞아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감기약. 저도 뒤에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애초에 잡으려고 고생 안 하려고 딱 먹지만 한번 걸리면 끝장나니까. 또 평소에는 그냥 또 가급적 좀 끌다가 먹을 때도 있거든요. 어때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O겠죠, 당연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빨리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초기.
그런 얘기가 있죠. 감기는 약을 안 드시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네. 약을 먹으면은 7일 만에 낫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감기약은 이 감기를 치료하는 그런 약이 아니고요. 그런 약이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약은. 감기가 앓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제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몸은 편해질 수 있지만 낫는 기간이 더 짧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거치는 동안에 내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네. 기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네. 근데 초기에 나는 초기니까 초기에는 빨리 소주에다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예를 들면 열이 막 나가지고 낫는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인간요법 그냥 소주랑 고춧가루가 약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네. 초반에 증상이 난다고 그냥 바로 질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피하시고 오히려? 먼저 진료를 보시고 혹시나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죠. 확인을 하시고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조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기 같아 가지고 아예 자기가 조제를 다해서 처방을 해서 먹는 건 위험하다 이제 그런 네, 얘기시죠.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맞아요. 저를 왜 이렇게 쳐다보시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나 오늘 많이 찔리네요. 해열제 먹어도 효과 없다면 땀을 낸다. 그렇죠. 열이 막 나잖아요. 감기 오면. 네. 해열제를 먹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 같은 경우도 해열제를 먹고 또는 약을 먹고 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맞아요. 쫙 빼거든요. 간혹 맞아. 사우나 가는 분들. 보통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개운하긴 해요. 네. 네.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X입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아니네. 왜냐하면 춥고 떨린 증상을 동반한 고열 환자는 이불을 싸매고 땀을 내야 한다는 그런 민간요법들이 있는데요. 네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고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매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불을 덮고 할 것이 아니고 네. 경량화된 그 해열제를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벗긴 상태에서 몸을 좀 닦아주어서 오히려? 서서히 내리는 것이 더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닦아서 네네. 온도를 내려야지. 예, 온도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어 쓰고 이걸 올려가지고 얘를 쫓겠다라는 건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럼 고열이 올라가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또 열이 나면 몸이 추워지니까 이불을 또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잠시 덮었다가 또 벗겨내고 네. 이렇게 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 약 기운이 드셨어요? 있어가지고. 네. 감기하고 약간 해롱할 경우도 그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요. 자. 자, 먹는 약보다 주사가, 이거 다 내 얘기네. 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사 놔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약을 먹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약이 좀 녹아야 되고 위에서 흡수돼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주사를 딱 놓으면 피로 바로 가거든요. 즉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렉트하게 가잖아요. 저도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이 말씀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정답은 X. 뭐야? 뭐야? 오늘 다 네, X네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먹는 약이나 주사나 똑같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흡수 속도, 효과가 내는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네. 그게 뭐 30분에서 한두 시간 차이예요. 아. 그 외에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엉덩이까지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라시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효과는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병까지 갔으니 뭔가 하나 하고 와야 좀 좋아지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그건 아니다. 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삼킬 수 없을 정도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지만 목이 부어있을 경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일 뿐이지 효과가 네. 더 좋은 건 아니다. 예, 예. 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 감기약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 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감기약하고 비타민C 같이 먹으면 몸 안에서 네. 뭐 이렇게 두 개가 막 결합을 해가지고 네. 발암 물질인 뭐 벤젠을 만들어낸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네. 어떤가요?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하나는 오가 있어야죠.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아, 그래요?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거는 다행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예, 예. O가 안 나오는 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그 감기약 안에 보존제라는 게 네.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조산 나트륨은 이 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C는 이 위장은 산성 환경인데 거기서는 화학 반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설령 벤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네. 이것은 또 극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네. 뭐 그럴 수도 그게 있고 생긴다, 어설프게 이게. 아는 사람이 네. 만들어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예. 근데 아까 우리 항생제 얘기 잠깐 나왔었어요. 내성이 생기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 내성은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항생제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얘기를 막 듣는데 그 얘기는 어때요, 김 선생님?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감기약에도 항생제 처방이 꽤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좀체로 일반적인 감기약에는 항생제 처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의사가 판단하에 이분은 항생제를 꼭 드셔야 된다라고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내성이고 뭐고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기약은 보통 한 3일분. 에서 한 5일분 정도 챙겨주거든요. 주말 걸치면 한 5일분. 그렇죠. 못 가니까 병원을. 그런 경우에 좀 먹다 보면 증상이 완화가 돼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그럼 감기약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꼭꼭 챙겨가지고 다음 기회에 먹어야지. 이러고 안 먹습니다. 증상이 아무래도 괜찮아지다. 그러니까 괜찮아지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 쟁여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드시려고. 써놔요. 감기약 이렇게 써놓고 제가 나중에 프레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제가 조제해서 먹죠. 어차피 내 약이니까. 내 얘기네. 일반 감기약이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감기약이면 절대 하지 마셔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가 그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 항생제를 드시다가 중간에 임의로 끊는 거,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세균이 100마리가 있다. 이걸 항생제가 열심히 이 세균을 죽여서 98마리를 죽였어요. 2마리 남았네. 2마리가 이제 조만간 죽을 거야. 그걸 하는데 이때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약을 끊어버렸어. 그럼 이 2마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됐을 때 내성균이 더 우리 몸에서 득세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항생제가 필요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되는. 자, 지금 한 마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상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 군뱅이 아니야? 구데기 같기도 하고 약간. 아우. 저런 식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놔두면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얘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의하셔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관해두는 거. 그것도 안 되는구나.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 습기에 상당히 약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약효가 없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몸에도 해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보관해서 두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증상이랑 상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약이 지금도 듣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다가 갑자기 약을 드시면 전혀 엉뚱한 항생제를 드셔서 효과도 없는데 그렇죠. 몸에 내성균만 더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많이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먹는 약을 주변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부부가 금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게 정신으로. 내가 먹던 거 아내도 먹고. 감기약이면 다행인데 사실 가끔 다른 약들도 그렇게 나눠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증상, 다른 질환, 그래서 약도 다른 약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절대 친구분이나 가족분에게 약을 나눠주시는 사람마다도 다른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오히려 당신은 감기약을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건 무슨 경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감기약이라고 그냥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심한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르는 경우. 약을 잘못 먹어서 감기인데. 우선 녹내장이나 전립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증상이 감기약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감기약에는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이렇게 흔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우리 소변을 보는 그 길, 방광 입구라든지 이 요도를 수축시켜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샘 질환의 분들은 안 그래도 소변이 불편하신데 갑자기 꽉 막아버리는구나. 그렇죠. 콱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안압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 받으실 때는 혹시나 내가 전립샘 질환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백내장은 괜찮은 거예요? 백내장은 조금 다르죠. 그건 얘기가 좀 다르고 안압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고혈압 환자한테 감기약을 또 안 주는 경우가 있던데. 맞습니다. 감기약에 에페드린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드셨을 때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겹치면 자칫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감기약을 한번 잘못 먹으면 황천길 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슷한 질병도 있다. 헷갈리지 말아라. 그것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야, 이거 그럼 무서워서 약도 못 먹겠네. 그렇죠. 하지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먹어야죠. 그래서 저 같은 조치를 해야지 경우는 기침이 심할 때는 배 속판에서
꿀을 넣어서 중탕. 그렇죠. 그 배속해서 먹는다 그러죠. 네. 그걸 먹거나 네. 아니면 요즘 같은데 왜 약국이라든가 네. 아니면 왜 슈퍼에서도 왜 쌍화탕이라는 거 팔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그쵸. 저는 주전자에 붓고 뜨끈하게 해가지고 네, 계란 하나 이렇게 딱 다방 스타일인데 그건 예. 저는 뭐 계란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걸 뜨끈하게 해서 먹으면 낫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서도 좀 내가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방법이 있을까요? 예, 원래 그 쌍화탕이라는 처방이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쌍화탕은 원래 그 혈액을 생성하는 사물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약에. 그게는 이제 백작약이 있고 당기, 청궁, 숙지향 이런 처방이 있는데 숙지향은 좀 구하기 힘드니까 백작약하고 당기, 청궁을 준비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또 계피가 있으면 계피, 그리고 감초, 생강, 대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만 재료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저거 저 어디 뭐 한약방에 가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건가요? 이 그 한약재를 파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약품 겸 식품으로 같이 유통이 되는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깨끗한 물 한 2리터 정도에 백작약은 20g, 그리고 당기, 청궁, 계피, 감초는 10g 정도를 넣으면 되고요. 생강도 10g, 그리고 대추는 한 10개 정도를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끓여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성이 필요하겠네요. 예. 성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우려낸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약한 불로 우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효 성분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80cc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이렇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뭔가 이렇게 달여 먹을 때는 팔팔 끓이지 말고 계속 이렇게 약한 불로 우려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문화, 무화가 있는데 무화는 팔팔 끓는 물을 말하고 문화는 은근하게 조금씩 이렇게 연하게 끓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쌍화차는 이게 예방으로 좋아요? 아니면은 걸렸을 때 먹는 게 좋아요? 둘 다 효과가 있나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걸렸을 때는 또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에는 미리 이 환절기 때 먹어도 되고 걸렸을 맞습니다. 때 마셔도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회복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쌍화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와, 직접 아우, 맛을. 진짜 까맣다. 커피 같기도 하고요, 색깔은. 아우, 향 좋아요. 아우, 향 좋네. 제가 좋아하는 향입니다. 아우. 그렇게 달지는 않나요? 좋네요. 그렇다고 또 아주 그죠? 쓰지도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정도의 달기네요. 뜨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초와 대추의 양을 그래서 좀 조절을 해서 거기 맞도록 적당히 양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를 좀 더 넣으면은 조금 더 달짝지근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애들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다. 네, 근데 또 이 쌍화탕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래요? 열이 너무 심하게 오르거나 또는 몸의 통증 또는 오한이 심할 때는 이 쌍화탕 자체가 성열 작용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이 많이 난 경우에는 오히려 또 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열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전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는 좀 미리미리 예방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도움이 될 쌍화탕 것 자체를. 같아요. 수시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감기 때문에 기침이 심해지거나 또 콧물이 나는 경우 이게 이제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혈자리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압법. 네, 대표적인 혈자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그 감기 초기에는 우리가 어시어시 추운 그 오한이 많이 듭니다. 오한이 많이 들 때는 우리가 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가장 엄포하게 튀어나오는 혈이 대추혈이라고 해서 큰 대자에다 척추 추자가 있는데 네, 지금 이름이 나오고 대추랑 이름이 있는데. 똑같네요. 그 한문은 좀 다른데요. 대추혈이라고 해서 이쪽을 검지 또는 엄지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그 뼈 부분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쪽이 이제 뇌로 가는 혈액의 그 순환을 좋게 하면서 이 오한 증상을 없앨 수도 있고 면역력도 정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딴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원한데요. 대추혈. 그쪽을 좀 지압을 해주시고. 핫팩을 붙일 때도 이 부분에 그 붙이게 부분에다가 되면 대추혈에다가. 그래요? 그러면 체온 상승이 빨리 되고 면역력도 빨리 올라가요.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핫팩 붙이고 하실 텐데 여기다 붙이면 그 부위에 좋군요. 붙이면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배나 뭐 허리쯤에 붙이고 그랬는데 대추혈. 감기가 들어서 오한이 될 땐 이쪽이 더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그렇군요. 이 공급을 해주는군요. 열기 자체를. 자, 그리고 이제 기침하시는 분들 다 괴롭겠지만 특히 방송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안 보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아주 정확하게 기침이 막 나올 위치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전중혈이라고 있습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의 네. 사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기침이 자꾸 나고 할 때는 이쪽을 역시 그 시계 방향으로 검지선으로 이렇게 지그시 원을 돌리듯이 여기도 움푹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쵸? 눌러주면 네. 이 기침이 잦아들고 네. 또 이제 내려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천식이 있거나 네. 숨이 찰 때도 한 3분 정도 네. 수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시계도 네, 괜찮습니까? 반시계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꼭 근데 저렇게 보통- 물어본 사람 있죠? 아니, 네. 시계 방향으로 하시니까 그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예, 보통 오른손잡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지압을 할 때 편하니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네. 시계 반대로 방향. 돌리기는 좀 어렵네, 그러고. 네. 네. 그 기침 얘기하시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네. 기침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생방송 중에. 네. 죄송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린 거지. 네, 그래갖고 방송 중에 저희가 되게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할 때 기침도 문제지만 네. 사실 콧물 나면 너무 괴롭거든요. 맞아요. 이거 계속 훔치기도 그렇고 네. 콧물 날 때 좋은 혈자리는 없습니다. 예, 또는 역시- 코가 반대로 막혔을 경우. 아, 너무 네, 네. 답답하죠. 코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코 그 가장자리에 보면은 영향혈이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누르면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 코 네, 옆에 여기. 한 0.5mm 정도 네. 옆에 그 양쪽 영향혈을 역시 눌러주면. 시계 방향으로 아, 시계 방향으로. 지그시, 예, 네. 예, 수시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코로 가는 그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네. 그 혈액 속의 엔돌핀이 아.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오.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콧물이 흐르거나 코막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그 부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그 근접한 부위라고 볼 수 근접한 있습니다. 부위고 대추혈만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앞쪽에 있어서 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세게 눌러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코가 막혔으니까 네. 이걸 좀 세게 누르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보통 그 관절이나 이런 통증이 있어서 지압할 경우에는 좀 세게 네. 이렇게 지압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네. 이걸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몸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그시 누르되 조금 압력을 좀 빼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히면 코를 풀 때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코는 한번 풀고 나면 막혀 어지러울 있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귀까지 우잉하잖아요. 다 헐고 그러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고생 그걸 제일 많이 하시죠. 네. 감기 걸리면 여기가 뻘개지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도 많이 풀어서. 잘 안 나와요, 코 푸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코가 조금 쉽게 잘 나오고 가래도 잘 배출이 될 수 네. 있으려면 네. 일단 수분 섭취가 충분하셔야 돼요. 아. 물을 많이 드시고. 근데 특히 겨울날 많이 건조하니까 가습기 예. 틀어서 충분하게 습도를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랬을 때 콧물이나 가래가 묽어져서 좀 잘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코를 풀 때도 요령이 있어요. 네. 그냥 막 세게 푸는데 그건 네. 절대로 안 되고요. 아. 코를 풀 때 항상 한쪽을 막고 네. 한쪽씩 아, 그래요? 네, 은근히 길게 약한 강도로 푸셔야지 너무 세게 풀다가는 고막이 다치거나 맞아. 중이염이 걸리는 결국 다 경우가 있어요. 연결돼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 기술 좋은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밖에다가 휴지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위험하네. 이거 네, 압력을 그것도- 심하게 줘야 되니까. 네, 좀 강하지 않게 약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별 재주를 다 가진 분들이 네. 있어요. 예. 또 한 가지가 가래 안 넣으면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아, 그렇죠. 네. 계속 하긴 하는데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 가래라는 거는 이 기관지 밑에 이 폐 쪽에 들어있는 안쪽에 들어있는데 보통 가래 뱉는다고 목에만 힘을 주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폐에는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폐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을 세게 부는 겁니다. 어. 쉽게 말하면 숨을 들이마셨다가 네. 한 번에 뭐 마치 복식 호흡을 하듯이 내뱉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요. 네. 주먹을 배에다가 대고 네. 복부를 강하게 누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시면은 한꺼번에 안에 있는 가래가 쑥 뽑혀 나옵니다. 목에 뭐가 걸려 있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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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기침도 코 푸는 것도 요령이 있네요. 이러다 진짜 생방 중에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감기에 대한 모든 걸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기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감기와 유사한 질병도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Makes me craz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Can you hear me? She conscious. I see ya.
자,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네. 양상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이제 법을 알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법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장미아 씨는 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고요. 김예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잘 사는 법 주제 장미아 씨께서 준비하셨죠? 네, 역시 오늘도 사연이 한 통 네. 도착을 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가문 땅이요. 택지 개발 사업에 이용이 되면서 국가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억대로 받았다고 어머니가 너희한테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마침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아우 잘됐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띠띠띠띠 넬렐렐렐렐레 넬렐렐렐렐레 딱깍. 아버지 좀 받아주세요. 네. 아버지. 그래. 아니 뭔 일이니? 그거 저기 보상금 아직 안 나왔어요? 토지 보상금 말이니? 네. 이미 다 나눠줬다. 저는 못 받았는데요. 야, 그걸 네가 왜 받니? 결혼했으면 너는 출가 외인인데 가문 재산을 네가 왜 받아? 네 오빠랑 동생 주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제 기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오빠랑 남동생보다 부모님한테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출가 외인이라 딸이라 보상을 못 받는다니 제가 정말 너무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자, 종중 재산으로 받은 보상금 정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이제 종중 재산이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택지 개발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보상금을 나눠주는 과정에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보상금 분배를 두고 다툼이 많이 벌어지나요? 네, 실무상으로 이제 소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네. 구성원 간의 이제 유대 관계는 많이 없어졌는데 종중 재산 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조금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무슨 씨, 무슨 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종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이 같고 본이 같은 문중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후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2005년 대법원 판결로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이 되기만 하면 네. 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은 50세인데 말이에요. 출가 외인이다. 너는 네, 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예외를 시켰거든요. 네. 법으로는 정말 예외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닌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과거에는 이 남자만 종원으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여성들 역시 종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여성에게도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정됩니다.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좀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되지 않을까요? 실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여성 종원들이 종중재산 분배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승소를 했었습니다. 아. 그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판결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바꾼 판결 12건 중에 한 건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판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주긴 줬어요. 근데 딸과 아들을 차별적으로 줬어. 조금 금액에서. 금액 차이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 어떤 종중에서는 여성한테 남성의 30%만 분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원은 단순히 성별에 따라서만 분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을 성별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남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결론은 그런 건데 평등하다. 가끔 보면요. 예. 우리 뭐 모임도 그렇잖아. 야, 온 사람만 이거 줄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연에서도 똑같이 회비를 냈어도 따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오빠보다 더 잘했는데. 그건 부모님한테 한 거고. 네. 근데 제가 질문할 것은 왜 이런 종중 행사에 참여를 행사에. 했느냐, 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는 법적으로는 어떠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종중 행사에.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요? 네, 시제나 벌초처럼 종중 행사에 참여한 횟수라든지 네. 기금을 출연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또 만약에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러 이 행사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총회 개최에 관해서 이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네. 긴박한 경우에는 총회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규약에서 뭐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딸이라 이제 못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법원에 이렇게 뭐 제기를 해서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송.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법원 판결만으로 곧바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제 다시 종중에서 여성에게도 분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어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예, 그렇다면 이 여성 종원의 경우에 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종중에서 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총회 소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성분들에게 보상금을 남성분들에게 똑같이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예. 종중에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네. 회장 다음 소집권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직접 소집을 하실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총회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여성 종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다시 결의를 했다면 네. 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이기면 그냥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종중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는 못 줘.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우리가 항소하기도 하고 상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기간 자체는 좀 길겠네요. 그죠? 내가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왜 종중 말고 네. 종중 유사단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종중 유사단체에서 보상금을 배분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뭐 여성이라 안 돼 이렇게 차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은 법적으로? 종중 유사단체라는 것부터 좀 우리가 네. 정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는 것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라면 네네.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네. 종중 유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범위의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직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그 집안 사람끼리라는 네. 거는 전제 조건이고. 그렇죠. 예, 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져 아, 있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종중 유사단체로 칭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정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종중 유사단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구성원이라든지 가입 조건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규약 같은 곳에 남자만 종원으로 한다라고 네. 하면 예, 남자들한테만 분배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특별한 경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모여있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 어떤 유사단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특수하게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든 어떤 규칙에 따라야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분명히 종중 사람이에요. 근데 네. 나는 해외에 살아. 그런 한국에 경우가 없어요. 있죠. 근데 종중의 멤버야. 와우. 뭐 가끔 와서 활동도 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런 경우. 그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해외에 있는 경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분담금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예. 최근 이제 판결에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이제 차등해서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냥 안 받으면 모르겠지만 네. 알아서 만약에 소송을 걸면 그 사람도 구제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예.
분배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혜린 변호사님 그리고 장미화 씨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죠. 무슨 뭐 단풍, 이제 뭐 거의 단풍도 막바지에 이르긴 했습니다만 네, 단풍도 네. 많이 떠오르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빨간 이 사과. 예전에 이 사과가 사실은 가을을 대표하는 어떤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과를 수확하느라 요즘 농장들이 매우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과로 만드는 특별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붉게 익어가는 가을이 주는 선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 사과. 제철 맞은 사과는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하다는데요. 서양 속담에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게 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가 건강에 주는 유익한 점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빨간 사과에들에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천일염. 영양 만점 사과의 색다른 변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팔방민 사과의 매력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새빨간 단풍만큼이나 붉게 익어가는 가을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찾았습니다. 제철을 맞이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부족한 일손에 마을 사람들까지 총동원. 아, 좋다. 지금 수확 시기가 제일 신선도가 유지될 때 아닙니까? 신맛, 단맛, 새콤한 맛이 다 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맛있습니다. 일조량이 길고 일교차가 큰 가을은 사과의 영양과 맛을 듬뿍 선사하는데요. 그렇다면 맛있는 사과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전체가 빨갛게 이렇게 익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과가 우수한 그 품질의 사과고 또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전체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 측정을 해보는데 14브릭스가 평균인 사과. 16.1브릭스. 달콤한 사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사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자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특별한 제도가 생겼다는데요. 올해 첫 시행된 사과 의무자 조금 제도입니다. 의무자 조금은 이제 그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 보조금과 함께 운영하는 이제 그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농산물의 그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충주 사과는 모두 이곳에 모여라. 각 농가에서 수확한 사과는 유통센터에 집결된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가에서 수확한 사과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과 세척부터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착착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별합니다. 사과 크기와 당도, 품질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 최상급 사과가 결정된다는데요. 농가에서 이제 사과를 수확하면은 크기, 색깔, 당도별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마트에 납품할 거, 백화점에 납품할 거 이제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선별을 합니다. 꼼꼼한 선별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식탁에 오를 자격이 갖춰집니다. 기계에서 나온 사과는 사람의 손끝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데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하다 보면 탈락한 사과들이 생기기 마련. 흔히 흠집 사과로 불리는 비상품 사과의 운명은 어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사과로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김영자입니다. 사과와 사랑에 빠진 발효식품 연구가 김영자 씨. 마당을 가득 메우는 300여 개의 항아리. 이 안에 영자 씨의 보물이 담겨 있다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남편이 과수원에 갔다 오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사과가 다 얼어서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언 사과를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식초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2년 이상 되면은 이런 색깔의 사과 식초예요. 지금부터 사과 식초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잘라 씨를 빼줍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데요.
사과의 당도가 14브릭스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되는 그 당도가 24브릭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약간 이렇게 채워줍니다. 사과 무게의 15%에 해당되는 설탕을 넣어야 발효가 된다는데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나오는 사과즙을 항아리에 담아서 다시 1년을 숙성해야 사과 식초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사과 고추장을 만들어 볼까요? 익혀서 해야지 고추장이 이 다음에 부글부글 끓지도 않고 맛있어요. 더 감칠맛이 나요. 사과를 통째로 가마솥에 넣어 물과 함께 푹 끓여주는데 사과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시간을 들입니다. 물을 다시 짜가지고 엿기름하고 이제 갈아온 찹쌀 가루하고 이렇게 섞어서 또 삭혀야 됩니다. 고추장의 기본이 되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천일염을 비율에 맞게 넣고 사과즙과 엿기름, 찹쌀풀을 넣어 섞어줍니다. 1년을 꼬박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다는데요.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 그다음에 위장간 배출을 좀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철에 나오는 사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챙기세요.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다가오는 올겨울도 영양 만점 사과와 함께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생방송 김민우의 굿모닝 10월 30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내일은 수요일, 수요 초대석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성대모사의 조상, 인간 복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37년차 베테랑 코미디언 최병서 씨가 출연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hoes are moving. Tap, tap, and clap and flap. Everybody watch your grooving.